저는 태산그룹을 일궈낸 김만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철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이룬 그룹의 회장이니 어쩌면 당연한 수식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겐 딱 하나,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올해 35, 늦둥이로 얻은 귀한 자식입니다. 영민하고 능력도 있지만 세상을 너무나 순진하게 보는 것이 늘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그가 최근 데려온 예비 며느리 이수진이라는 처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한없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으로만 보였겠지만 제게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왔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한 사람의 눈빛과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본심을 읽어내는 것이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에게서는 겉으로는 정중하고 밝은 모습 뒤에 무언가 계산적인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는 재벌 회장인 제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무역회사 사장쯤으로만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 부와 지위를 알고도 접근한 것이라면 아들의 미래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 그녀의 진짜 인성을 시험해 보겠다고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의 모습으로 그녀와 마주해야만 거칠에 없는 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태산그룹 김만수가 아닌 남루한 행색의 노숙자 김영감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낡은 트레이닝복과 냄새가 나는 듯한 코트를 걸치고 얼굴에는 수염을 지저분하게 기르고 머리는 헝클어뜨렸습니다. 비서실장에게는 급비 사항임을 강조하며 당분간 외부에 저의 행적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첫 번째 시험 장소는 수진 씨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작은 복지관 앞이었습니다. 일부러 복지관 입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평생 최고급 의자에만 앉아있던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사하게 차려입은 수진 씨가 복지관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복지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답게 참 예에 바르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약 2시간쯤 지났을까요? 복지관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몇몇 봉사자들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한 비닐봉지에 담긴 빵 몇 개와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길가에 주차된 아들의 차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억지로 기침을 몇 번 하며 그녀의 동선을 막았습니다. 일부러 비틀거리며 그녀의 앞에서 넘어질 듯 말 듯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배가 너무 고파서 혹시 그 빵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요? 수진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움, 약간의 혐오감, 그리고 이어지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사회적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려다보더니 주저하는 듯했습니다. 봉지 안에는 깨끗하고 신선해 보이는 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오늘 봉사활동하고 받은 거라 제가 먹어야 해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저를 지나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라린 감정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람이 당장 눈앞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빵 하나를 나누어주는 대주저하는 모습. 이것이 제가 읽어낸 그녀의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 위의 연기였을 뿐 진심에서 우러나온 나눔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실망하기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만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뒤따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수진 씨에게 사준 꽤나 고급스러운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단지 근처
CCTV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공원의 벤치에 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씨가 아들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아들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노숙자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무시,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상의 이면들을 말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진정한 인간성을 시험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수진 씨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여주는 겉모습과 그녀가 무의식 중에 드러내는 작은 행동들의 괴리를 찾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녀가 돈과 이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아들에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의 권위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으로 말입니다. 이 노숙자 복장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진실의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 시험의 끝에서 아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가 던지는 다음 미끼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며 차가운 벤치 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겪은 첫 번째 시험 이후 저는 수진 씨의 진심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전시용이었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 작은 단서 하나로는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강력하고 그녀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시험을 위해 저는 아들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노숙자 행색을 한 채가 고급 아파트 주차장 주변을 서성이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하고 눈에 띄는 행동이었지만 이 시험을 끝내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관리소 직원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비상계단 근처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며칠 동안 아파트 주변을 관찰하며 저는 수진 씨의 일상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후 수진 씨는 거의 매일 오전 10시경에 외출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은 봉사활동을 하던 날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쇼핑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가 외출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고급 세단에 시동을 걸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그녀가 차를 후진하며 빠져나오는 순간에 맞춰 일부러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등장했습니다. 아야, 조심 좀 해줘요. 저는 억지로 허리를 숙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수진 씨는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를 들이받지는 않았지만 차는 제 앞에서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명백한 분노와 불쾌감이 드러났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잠깐 보였던 당황스러움과는 차원이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온 짜증이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여기는 왜 기어들어 오세요? 아파트 주민도 아니신 것 같은데. 나가세요, 빨리.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그녀의 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 잠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혹시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수진 씨는 핸들을 잡은 채 인상을 잔뜩 썼습니다. 됐어요. 멀쩡해 보이시네요. 그리고 제가 당신 몸을 왜 봐줘야 하죠? 당장 관리실에 연락하기 전에 나가세요. 여긴 주민 전용 주차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녀는 재벌 2세인 아들과 만나는 예비 며느리로서의 교양이나 친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일상에 방해받는 것에 대한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제가 넘어져서 차에 흠집이라도 냈을까봐 그러는 건가요? 제가 돈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요. 이 말에 수진 씨의 표정이 잠시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차에서 내려 제 뒤쪽으로 와서 자신의 차 범퍼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차에 혹시라도 흠집이 났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그녀는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 흠집은 없네요. 이제 되셨죠? 그러니까 제발 이런 데서 얼쩡거리지 마세요. 다음엔 신고할 겁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차가운 경고를 던지고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굶주린 노인이나 다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 고급차의 안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다쳤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귀찮음이나 차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녹화 장치를 통해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제공한 영상만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영상은 그녀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감춰진 인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는 헌신적이고 심지어 제가 가짜로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재정 상황까지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벤치로 돌아와 그녀의 행동을 복기했습니다. 착한 사람인 척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선택적이었고 철저하게 이익과 상황에 따라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 겉으로는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약자에게는 잔혹할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녀가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실험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을 막기 위해 그녀가 가진 돈에 대한 집착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자극해야 했습니다. 이 노숙자 복장을 한 김영감이 그녀에게 갑자기 거액의 비밀을 흘리는 상황을 만들어 그녀의 탐욕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음 주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가장 솔깃하고 위험한 제안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건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결코 쉽지 않을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겪었던 수진 씨의 냉정한 태도는 제 예상과 일치했지만 아들을 위한 증거로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아들은 아마 누가 노숙자에게 친절하겠어요. 아버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탐욕이라는 핵심을 건드려야만 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가 수없이 봐왔던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말입니다. 저는 아들의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의 허름한 쉼터에서 수진 씨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백화점에서 돌아오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도 수진 씨는 못 본 척 지나치려 했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연기로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낮고 비밀스러운 어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잠시만요. 혹시 태산그룹 김만수 회장님을 아십니까? 수진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내려다보며 짜증을 내려다가 제가 던진 태산그룹 김만수 회장이라는 이름에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분 얘기는 왜 하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척하며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냄새나는 노숙자인 제가 다가오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사실 회장님 댁에서 오래 일했던 운전기사였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맡기셨는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비밀이요? 무슨 비밀인데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탐욕의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래전에 비자금을 숨겨 두신 곳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회장님과 저만 아는 비밀 금고 말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제게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의 단서를 남겨주셨습니다. 수진 씨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구석진 벤치로 끌고 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비밀스러운 공범을 대하듯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저의 지저분한 외모나 냄새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오직 비자금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럼 그게 얼마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글쎄요. 수백억은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그룹을 세우실 때부터 모아두신 누구도 모르는 현금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서 그 금고 위치를 확인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가씨께서 저를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수진 씨는 재차 확인하며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제게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회장님 아드님께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아드님에게 이 돈을 물려줄 생각은 없으셨거든요. 만약 아가씨께서 저를 도와 이 일을 처리해 주신다면 저는 그 돈의 10%를 아가씨께 사례금으로 드리겠습니다. 10%라면 수십억 원이 될 것입니다. 수진 씨의 얼굴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친 듯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쇼핑백이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맴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과의 결혼으로 얻게 될 미래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정말 비밀로 해야 해요. 저도 위험해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는 주저없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던 그녀가 단 한 번의 불확실한 기회 앞에서 자신의 양심과 도덕성을 완전히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목소리에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그녀의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존경이 아닌 오직 돈과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가짜 열쇠에 단서라며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아무 의미 없는 암호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독해서 금고의 위치를 알아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는 종이를 소중하게 받아들고는 저에게 다음 연락 방법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며 철저하게 노숙자 행색을 유지하며 그녀와의 접선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흥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난 후 저는 벤치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이었기에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가 이 가짜 비자금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행동할지를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그 행동의 끝이 아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최종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가짜 비밀 금고 유혹은 수진 씨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듯했습니다. 그녀는 노숙자인 저를 다시 만난 후부터 극도로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건넨 알 수 없는 암호가 적힌 종이 조각을 해독하기 위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노숙자 행세를 계속하며 그녀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들이 출근한 후에도 예전처럼 쇼핑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도서관이나 조용한 카페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태산그룹의 과거 자료를 검색하는 듯했고, 때로는 복잡한 암호 해독법에 관련된 책을 뒤적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아들에게 결혼을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가끔 퇴근 후 주차장에서 수진 씨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 아버님 사업이 요즘 어렵다면서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오빠 옆에서 돕고 싶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내용에는 명백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역회사 사장인 제가 곧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비자금을 차지하기 전에 아들과 정식으로 결혼하여 재산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는 저에게 약속했던 장소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계속 경계하며 혹시 누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서 말이에요. 제가 밤새도록 해독해봤는데 아무래도 태산그룹의 창업 초기와 관련된 장소를 뜻하는 것 같아요. 혹시 회장님이 그룹을 처음 시작했던 작은 사무실 같은 곳이 있었나요?
저는 그녀의 뛰어난 집요함에 내심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가짜 비자금의 존재를 배확신하고 자신이 그 돈을 차지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룹을 시작한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폐쇄된 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 창고에 금고가 있다는 말씀이셨지요. 저는 그녀의 추측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그 창고로 데려가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금 바로 가요. 저는 이 순간이 바로 클라이맥스에 앞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이성을 잃고 탐욕에 눈이 멀어 노숙자인 저를 데리고 비밀스러운 장소로 향하려는 이 행동 자체가 그녀의 본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듯한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그 창고는 지금 경비가 삼엄할 텐데 저 같은 노숙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말에 수진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오빠가 태산그룹 회장님 아들이잖아요. 오빠 몰래 잠깐 열쇠를 구하든지 아니면 제가 몰래 잠입을 하든지 할게요.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창고 주소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녀는 노숙자인 저와 공모하여 곧 자신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비밀 금고를 훔치려는 계획을 아무렇지도 않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집안에 시집와서 누릴 안정적인 부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에 완전히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짜 창고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녀는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시험을 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둔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태산그룹 김만수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아들을 그 창고 앞으로 불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연락을 하자 놀랐을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자신을 호출했는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고 그곳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창고 앞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창고 안에 들어가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빚어낸 행동의 결과가 곧 아들 앞에서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폭로될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곧 경비가 삼엄한 폐쇄된 창고 앞에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만나게 될 사람은 자신이 노숙자로 알고 비밀리에 공모했던 김영감이 아닌 자신의 시아버지가 될 태산그룹 김만수 회장일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이 그녀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진실을 보여줄 최종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미리 비서실을 통해 준비된 태산그룹의 폐쇄된 창고 안에서 아들과 수진 씨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쑥한 회장 복장으로 돌아온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비즈니스 거래를 처리하며 단련된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끝이 이제 곧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급하게 이곳으로 부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안해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이런 곳에 계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생기신 겁니까?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곧 수진 씨가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시간이 되자 창고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가 숨을 헐떡이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혹시 경비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암호가 적힌 종이 조각이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비밀 금고를 찾겠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고 안이 어두웠던 탓에 그녀는 처음에 저희 부자를 알아보지 못한 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가 여기 왔어요. 이제 금고를 찾아야죠.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김영감을 찾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빛이 잘 드는 곳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수진 씨는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노숙자로 알고 비밀리에 공모했던 김영감이 아닌
자신이 존경하는 예비 시아버지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그녀는 들고 있던 쇼핑백과 종이 조각을 황급히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와 수진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여기는 왜? 그리고 아버님이랑 아시는 사이였습니까? 저는 아들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수진 씨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지금 이 폐쇄된 창고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손에 쥐고 있는 종이는 무엇입니까? 수진 씨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오빠 몰래 아버님께 드릴 선물을 사왔는데 착각하고 여기에 잠시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모든 이중성과 거짓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하 주차장에서 저를 냉대하던 모습과 공원에서 비자금 공모를 받아들이던 모습이 담긴 녹화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 씨, 저를 김영감이라는 이름의 노숙자로 알고 제 비밀 금고를 훔치려 공모했던 것이 과연 선물을 숨겨둔 행동이었습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 수진 씨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힘조차 잃은 듯했습니다. 아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녹화 장치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배고픈 노인에게 빵 한 조각 주기를 거부하던 모습, 지하 주차장에서 저를 멸시하던 모습, 그리고 수십억 원의 비자금 앞에서 눈빛이 완전히 변하여 공모를 받아들이던 그녀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영상을 보는 내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민낯이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저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시험을 자처했다. 겉모습과 계산된 친절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인성을 보지 못하면 너의 삶은 불행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돈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를 바랐다. 수진 씨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조차도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 진정한 뉘우침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돈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당신의 계산 속에 갇혀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고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탐욕이 빚어낸 허망한 결말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의 배신에 아파했지만 이내 저를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노숙자 생활 덕분에 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할 뻔했는지 알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결국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을 보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시험을 통해 아들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노숙자 생활에서 겪었던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회장으로서 앞으로 사회의 약자를 위한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새로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겉보기 좋은 선택이 당신의 삶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는 진실이 당신의 인생을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태산그룹 회장이라면 아들의 결혼을 위해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 채널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